나는 어차피 비과세가 안 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좀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부부간 증여를 생각을 한 거죠. 안녕하십니까. 카이저TV의 카이저입니다. 오늘은 원추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원추님은 뭐 저하고 오랫동안 만났고 한 10년 이상 됐다 그죠? 그래서 남들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스타트는 이제 짠을 하면서 원추님 특히 또 맥주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많이 드시고 반갑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원추님을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본인 소개 간단하게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원추라고 하고요. 저는 2015년부터 투자를 해서 지금 9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 부동산 채널 통해서 강의 이제 특강을 먼저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시루님 시루캠퍼스 통해서 정규 강의도 한 4번 정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3프로TV죠. 3프로TV에서 우리 동네 맛동산이라는 주제로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빠숑님 유튜브 채널에 나오게 되면서 또 카이저님하고 인연이 되어서 이 자리에도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최근에 메이저에 좀 많이 넣으셨나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또 이제 많이 난 것도 찾아주셔가지고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네네. 아이고, 빠숑님이래. 원추님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빠숑님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네요. 이제 빠숑님 나와요. 시루님 잘 계시죠? 네네. 시루님 잘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원추님도 나름 오래 투자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네네. 10년 이제 거의 다 네, 넘었고 10년 해서. 됐습니다. 원추님은 부동산 투자에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처음에 네. 이제 맞벌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직장에 다녔었는데. 그죠, 맞벌이 하셨죠. 네네, 맞벌이를 시작을 했는데, 맞벌이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양가 부모님 네. 용돈을 드렸었어요. 신혼 초부터. 그래서 신혼 초에는 양가 부모님 용돈을 95만 원 정도 드렸다가,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 각각 아니면 개인, 합쳐서. 합산해서 예. 그렇게 드리다가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하고 다시 복직을 하면서 시부모님하고 합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아이도 봐주시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용돈을 올려드려서 양가에 145만 원씩을 최근까지도 계속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비용 급여를 받아도 어른들 용돈으로 나가는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맞벌이를 하면 뭐 저축도 많이 하고 뭐 종잣돈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복직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될까, 재테크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그게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한다. 그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나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경매라는 거를 하면 집을 싸게 사고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북극성 카페에 경매 수업을 듣게 된 거죠. 북극성 통해서 들어오셨구나. 네네, 맞습니다. 거기서 저도 만나시고. 그러니까요. 야, 그래도 대단하시다. 양가 부모님한테 용돈 드린 거를 부담스러우면 보통 그걸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그건 고정하고 오히려 더 높인 상태에서 재테크로 돈 벌어서 이거를 맞습니다. 그렇게 헤쳐나가야겠다. 충당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때부터 효녀 타이틀이 붙었군요. 최근에 원천이 효녀와 유교녀의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효녀, 대단하십니다. 네. 최근에 차도 사들으셨다. 네, 신정하고 아빠. 그러니까요.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이렇게까지 계속 잘 모시고 이렇게 차를 선뜻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이제 원동력이 된 게 또 이 재테크 투자다. 그런 거죠. 최근 좀 솔직히 예전보다는 좀 빡세잖아요. 완전 빡세죠. 그죠? 네, 요새 좀 편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타이트한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그런 거죠. 이게 한 끗 차이인데요.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은 했어요. 내가 수익을 많이 내면 아빠 뭐 차 한 대 사드리고 싶다. 부모님 차 한 대 사드리고 싶다 생각은 했는데 최근에 사실 장이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걸 실행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요즘 손실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우리 몇천 손해보고 파는 거 일도 아닌데 그래 아빠 차는 필요하고 몇천 손해봤다 생각하자. 마인드 전환이군요. 그리고 다음에 수익이 났을 때 그걸로 채우자.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의미였거든요. 훌륭하시고. 네.
그러시구나. 네. 자, 원추님 보면 그 투자를 되게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생각했을 때 네. 자기만의 이제 그 되게 이거는 정말 내가 누구한테 말하고 싶다. 네네. 이게 잘하는 투자가 있고. 네네. 뭐 저도 그렇지만 누구나 이제 아픈 손가락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요새 아픈 손가락이 늘어나가지고. 늘어나서. 이거 그게- 세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이 정도까지 아닐 것 같긴 한데 네네. 어쨌든 이렇게 잘한 거하고 좀 아쉬운 거 이런 거 네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잘한 투자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존감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뭘 잘했지? 약간 조금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례를 조금 얘기해주면 좋겠다 하는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 2017년 여름에 17년. 한참 서울에서 네. 줍줍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모아에 가서 줄을 서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미분양 나온 것들. 네네네.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무순위 청약. 그렇죠, 무순위 청약. 네. 근데 제가 17년 여름에 정말 매주 서울에 올라왔어요. 아. 줄을 서려고. 아, 그때 이 줍줍에 대한 네네. 느낌을 확 받으셨구나. 네네. 그래서 줄을 뭐 한 3군데 정도 모델하우스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줄을 서고 추첨을 번호표를 뽑고 했는데 계속 탈락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한 군데가 당첨이 된 거죠.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당첨을 받았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가 너무 분양가도 싸고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좋지만 네네. 그 당시에는 욕을 엄청 많이 먹는 단지였어요. 욕세권이라고 아, 예, 예. 하죠. 혹시 동작구? 동작구는 아니에요. 양천구인데 양천구기. 비행기 이렇게. 소음이 너무 크다. 아파트에서 보면 비행기 배가 보인다. 뭐 이러면서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좀 네네. 욕을 많이 먹었던 단지였죠. 그런데 그때 당시 분양가가 8사인데 5억 5,500이었거든요. 심한데. 너무 싸죠. 아, 요새 지방이는 다 5억 넘잖아. 그럼요. 그런 아파트를 제가 이제 그때 줄을 서가지고 당첨을 받아서 계약을 했고, 사실 이제 그때만 해도 투자금이 저도 이제 투자 시작한 지 한 3년 차 정도 됐으니까 많지 않을 때였는데, 네. 사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그것도 서울에 그렇지. 분양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제가 투자금 이제 우리 10% 계약금 내니까 그죠. 5,500을 가지고 새 아파트를 계약을 한 거죠. 근데 그 아파트가 이제 2020년도에 입주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입주를 할 때 어떻게 세팅을 했냐. 선순위 1억 1,000을 깔고 아, 선순위 까셨구나. 네, 세를 깔고 전세를 4억 원에 아유.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5억 6천. 분양가를 넘어선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분양가만큼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취득록세만 내고 이걸 취득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저희 포지션이 다주택자잖아요. 그래요. 비과세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차피 비과세가 안 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좀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부부간 증여를 생각을 한 거죠. 아하. 그래서 그 6억. 입주 전에 6억을 채워서 이제 증여를 받으려고 그 50%를 먼저 지분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그 비교 사례법 이렇게 해서 거래 사례의 가격을 가져와서 증여를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증여가액을 높여가지고 50%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하고 나서 나머지 15% 증여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신랑은 35% 지분, 네. 저는 65% 지분. 그러면서 6억 60만 원을 만들었어요. 증여받은 거를. 네네. 60만 원을 만든 이유는 증여세를 60만 원에 대해서 내고 서류를 깔끔하게 해놓기 오케이, 위한 오케이. 거죠. 네. 국세청에 나는 증여를 받았고 증여세도 냈다. 이거는 깔끔한 거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6억 60만 원을 증여를 받았어요. 네. 그게 벌써 내년이면 5년이 되거든요. 우리 이제 5년을 채워야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되면 이제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을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제가 이 아파트를 12억에 판다면 지금 신랑 지분 35%, 제 지분 65% 이대로 매도를 했을 때는 양도세가 6,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부부 공동 명의로만 했다. 그러면 양도세가 1억 8천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처음에 분양받은 대로 신랑 명의로만 쭉 가져갔다. 이러면 2억 1,800이 나옵니다.
그러면 벌써 양도세만 해도 1억 5,700을 그러니까요. 아낀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조금 뭐 이것저것 상황을 봤을 때 일단 뭐 줍줍을 한 것도 너무 나이스였고 그 다음에 증여를 해서 세금을 절세한 것도 참 좋은 성공 사례로 어떻게 보면 증여를 말할 수 통해서 있는. 매수가를 올린 상황을 그렇죠, 만들어서 증여가액을 네, 그렇죠. 높여가지고 취득을 제가 가액을 높인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 양도세도 절감하고 이 정도면 뭐 잘한 투자가 아닐까. 훌륭하십니다. 네. 5억대를 이제 10여개 네. 팔고 거기에 네. 대한 세금을 이제 많이 줄이시고.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 한잔하시죠. 아, 아니 네. 원수님 대단하신데 이렇게 상세하게 들은 건 또 처음이네요. 네네. 저도- 거기를 샀다는 이야기 듣고 그쵸. 당연히 이제 분양가를 예전 걸 아니까 올랐겠구나 싶었는데 중간에 잘 세팅을 하셨구나. 이게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가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뭐 한두 채 있을 때 부부간 증여를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괜찮네요. 그 네. 비교 사례는 이제 그 해당하는 거에서 어쨌든- 실거래가. 실거래가 위주로 하면 네, 되니까. 실거래가에서 가져올 수 있고 간평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실거래가의 사례를 가져오는 게 좀 더 유리해서 세무사님이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좋네요. 저는 그래요. 세무사님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의뢰를 한 거죠. 의뢰를 해야죠. 해야지 알려주지. 네, 해야죠. 이거는 내가 잘 알고 있어도 이거는 신고 자체를 세무사님이 하는 게 네.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지금은 이제 싸게 살 수가 없어가지고. 현재 안 맞는데. 또 나중에 생각하면 네. 지금이 또 쌀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네.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아쉬웠던 거야. 이건 네. 내가 좀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것도 잠깐 그렇죠. 이야기해주시면. 네. 이 힘든 투자를 생각하면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머릿속에 좀 지우고 살았던 건데, 내가 힘들었던 거 뭐 있을까를 네. 생각하면서 다시 좀 떠올리는 건데요. 제가 괜한 부담을 주려고 좋은 것만 생각해도 아니, 뭐 지금. 복귀를 아쉬운 해야죠. 판에. 우리는 투자자니까 네, 힘든 네. 것도 복귀를 해야 되는데요. 네. 요거는 2020년도에 투자를 했던 20년도. 거였어요. 네, 신축급 아파트였고 5억에 제가 네.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계약을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 매도자는 네. 이 집을 경매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매도를 못했어요. 못했어. 그러니까 팔고 싶어가지고 네. 신축급임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한 거예요. 수리를 해놓은 공실 상태의 새로 집. 팔려고 딱 예쁘게 그렇죠. 꾸며놨구나. 네. 그러면 우리 매수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음. 그래서 이 집을 샀고 잔금이 한 20일 만에 해야 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거나 컨디션이나 전세를 맞추는 거나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이 집을 선택을 했는데요. 네.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집이 경매로 받으셨고 오래 기간을 좀 끌고 가다 보니까 대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출이 많다. 그래서 계약금을 10%를 걸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대출이 채권은- 거의 네네. 금액과 비슷했구나. 예. 네네. 그래서 계약금을 이제 3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전세 세팅을 해야 되니까 전세는 계약금을 제가 2천만 원을 받았죠. 네. 근데 이제 잔금이 20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임차인도 입주를 하려면 입주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임차인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입주가 제대로 되는 게 될까? 맞나? 그래서 이제 저한테 임차인이 불안하니까 연락이 와서 그러면 나도 이 계약을 확정을 하려면 네. 우리 중도금을 넣어야 되잖아요. 중도금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매도가 이거 뭐지? 이 분위기 뭐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거죠. 안 팔리다가 내놨는데 중도까지 넣고 산다고 하니까 중도금이 또 들어와? 막 그걸로 이제 대출을 갚았겠다, 그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중도금은 조금. 어차피 대출이 많기 때문에 조금 넣었는데 왜 중도금을 넣지? 바로 잔금인데 분위기를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미 정말 한 뭐 일주일 열흘 사이에 거래가 너무 많이 되고 호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5천 이상 아하. 호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아까운 거죠. 아하. 그래서 잔금 전날이 됐는데 이제 법무사님이 전화하잖아요. 서류 뭐뭐 챙겨오세요. 이렇게. 그러면 중도금은 안 친 상황인가요, 지금? 중도금은 넣었죠. 넣었구나. 제가 오케이. 1,000만 원을 넣었는데 매도는 난 이 돈 못 받겠다. 그냥 잔금하면 되니까 돌려주겠다. 처음엔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잔금을 할 거다. 걱정 말아라. 근데 이제 계좌를 처음에 제가 안 알려줬는데 분위기상 이제 그럴 수 없어서 결국 돌려받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잔금 전날 법무사한테 나는 이 진행을 원만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뭐죠, 이거? 잔금에 모두 모이게는 할 거지만 잔금을 안 치겠다는 거예요, 뭐? 잔금 때 모여서 나는
나는 돈을 요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좀 더. 가격을 높게 요구를 하겠다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죠. 저는 또 원래 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미리 이제 연락을 했어요. 임차인한테 이런 상황이니 내일 입주가 안 되실 수 있다. 그러니 이사를 며칠을 미뤄달라. 그런 비용은 내가 이제 드리겠다. 그리고 중개사님한테 부탁을 했죠. 공시를 또 하나 찾아달라. 공시. 이분들이 우리 집에 입주를 못했을 때 급박하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 단지에서. 네, 막연하게 기다리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스탠바이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잔금날 이제 다 모였죠. 네. 매도자, 저 매수자, 법무사, 다 모였어요. 매도자가 딱 만나자마자 그러더라고. 7천을 더 달라는 거예요. 7천. 7천을 더 주면 내가 소유권 이전 서류를 너에게 주고 아니면 난 그냥 일어날게. 알아서 해.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죠. 차라리 미리 얘기를 해서 서로 조율을 했으면 몇천 서로 협의해서 올려줄 수도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임차인도 이사 가려고 대기하고 있고 어떻게든 할 이러면 거다. 쫄리니까 자기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다 같이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님도 괘씸하고 저도 너무 황당하고 법무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막 셋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혼쭐을 내줘야 된다. 어떻게 했어요? 소송으로 갔죠. 근데 잠깐만 네. 중도금이 안 들어간 상태니까 소송해도 안 되지 않나요? 근데 어때요? 이력이 있잖아요. 일단 중도금을 넣었던 이력이 있으니까. 돌려줬어도. 네네. 그래도 일단은 이제 상담을 받아보니까 저희 변호사분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원래 소송할 때는 다 좀 이렇게 부추겨야 수임하고 하는 거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제 생각은 왠지 중도금을 돌려줬으니까 그거는 아닌 걸로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인 다 베이스는 저희가 다 이길 수 있다의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소송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때가 코로나였거든요. 네. 소송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소송하는데 한 1년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년 4개월 동안 저는 이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걸어놓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소송을 하고 있었고 매도는 사실 그동안 팔 수가 없었던 거죠. 이자 부담 계속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3천만 원의 배액을 공탁 걸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소송으로 싸움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졌어요. 네. 이 진 이유는 사실 매도도 처음에는 별로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지인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분위기가 이제 본인한테 좀 불리하게 돌아가니 정관예우 변호사를 선임을 딱 바꾸더라고요. 그러면서 판세가 완전 그래요? 그런 게 정말 있나 봐요. 아무튼 일단 제가 졌고 그것 때문에 저는 좀 많이 좀 힘들었죠. 그 사이에도 심리적으로도 좀 힘들었고 언제 소송이 판결이 날지 모르니까 잔금도 계속 스테이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투자로 활용도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역시 소송이 짜증난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으로 내린 결론은 이제는 그런 거예요. 그때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거를 끌고 갔지만 이제는 조금 내가 화가 나도 조금 손해를 봐도 웬만한 건 그냥 넘기자.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인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이제 원래는 좀 그런 스타일인데 그때는 상황이 너무 이분이 짜증나서 이 사람을 너무 어떻게든 해야겠다. 못되게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계속 잔금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를 저한테 계속 해놓고 뒤에 가서 이제 7천만 원 내놔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미리 하니까. 이야기해서 준비를 하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미리만 협의가 됐어도 몇천 올려주고 그냥 잔금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좀 그랬는데 사실 그분한테도 크게 이득이 된 소송이 아니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정관예우 변호사 하려면 그 비용이 얼마야? 그런 부분도 이자도 그렇지만 그자고. 공시를 1년 넘게 그러니까 이자 내셨죠. 관리비 그리고 내야지. 나서 부동산 분위기가 또 안 좋아졌잖아요.
어쩌다 보니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그 가게 못 받을 그때 같은데? 한참 몰랐지만 결국에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이거 입고 지내다가 네. 이 인터뷰 때문에 한번 찾아봤어요, 실거래가를. 아, 이 사람 얼마에 팔았지 하고 네. 찾아봤더니 5억 4,700에 팔았더라고요. 아. 그러면 5억에 저한테 팔았으면 괜찮았는데 3,100 배상하고 1,700 더 받으려고 1년 반 고생을. 이자 내고 뭐 이렇게 하신 거죠. 그 지역이 어디예요, 여기? 동백. 광주입니다. 광주. 전라도 광주.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서로 양보할 건 좀 양보하고 착하게 살자. 그게 맞아요. 소송은. 네, 결국 다 돌아온다. 어떻게 안주도 좀 드세요. 네. 아, 소송은 그래서 이제 법적인 거는 정말 절대로 하기 싫어졌어요. 이 매매권을 통해서. 그러네요. 많이 배우셨다,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